근데 이제 특히 그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권위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권위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한 요소인가 봐요. 그래요. 권위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많아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타이거맘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그 유명했죠. 그 추아? 예일대 교수가 쓴 책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시아계 엄마들에 대한 중국 엄마 특히. 네. 네. 그런 타이거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헬리콥터맘도 있더라고요. 네, 그 서양의 엄마들을 네.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 그 조금 살짝 지났지만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죠. 그 스카이캐슬 드라마. 그 진짜 부모의 양육에 대한 어떤 진짜 반성과 깨달음? 고찰, 네, 깨달음 이런 계기가 것들을 주는 됐었는데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예서 엄마 강미양 네네 대갈머리인가? 아갈머리. 대갈머리 아갈머리. 네. 그 엄마가 딱 타이거맘이죠. 맞아요. 그 추아 교수의 글에서 보면은 이 중국 엄마들, 그러니까 타이거 맘들이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A-를 허용하지 않는다.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엄마의 말에 반항하는 거, 왜라고 묻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리스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적으로 되게 무서운. 네. 그러니까 아이가 잘 되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되게 강하게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건 아까 바움린드의 연구에서 독재적인 부모 유형 아닐까요?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굉장히 독재적이죠. 그래서 근데 이 타이거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분이 예일대 교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유대인이고 또 예일대 교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딸이 2명 있었는데 이 딸들도 하버드랑 예일대를 갔나? 아무튼 엄청 쟁쟁하네요. 명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엄마로서 이 추아 교수가 서양의 부모들에게 너네들 그렇게 애들 우쭈쭈 하면서 키워가지고 걔네들이 결국 뭐가 됐니? 결국에는 동양 애들한테 지지 않니? 이러면서 이렇게 권위적이고 무서운 부모가 되어라.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겠네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소송도 당했어요. 아동학대로. 이렇게 애를 키우는 건 학대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아동학대로 잡혀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제가 찾은 자료에 보니까 그 딸들이, 2명의 딸들이 엄마의 양육이 잘못됐다라고 반항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양육인지가 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명문대를 가고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되게 성공한 엄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아이들은 행복했을까 생각하면 또 그게 정말 최선이었나 생각하게 되죠. 그러게요. 그런 양육 태도가 사실 올바른 건 아니지만 또 이제 그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애들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애들 잘못되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최선이라고 믿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최선이냐, 어떤 양육 태도가 가장 좋은 거냐라고 자기가 어떤 틀을 갖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도 괴롭겠지만 사실 자기도 내적으로 갈등이 있고 괴로울 거란 말이죠. 맞아요. 애들을 막 3시간씩 악기 연습을 시키려고 붙잡아두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정말 내 자녀를 위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말 면밀히 그리고 깊숙이 좀 성찰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한 칼럼을 읽었는데 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부모들이 가진 생각들이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에서 되게 다르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동양 문화권은 좀 기본적으로 유교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뭐 이러면서 막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효를 굉장히 강조하죠.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아주신 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키워주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노력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되고 보답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런 의식이 있고 부모들도 얘네들이 나한테 잘해야 돼. 의뢰 그렇게 해야 돼. 갚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한테 응당 어떤 뭐랄까요 보답
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깔려 있대요. 그런데 서양의 부모는, 서양 문화는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신한 것도 너의 선택이고 그 아이를 출산한 것도 너의 선택이고 입양 보내지 않고 키우는 것도 너의 선택. 그러니까 부모의 선택인데 아이가 무슨 책임이 있냐. 부모는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을 실현했을 뿐이고 자녀는 빚진 게 없다.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훨씬 더 예민한 것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로 네가 선택했는데 잘해야지. 왜 그 책임을 지지 않느냐.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도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면서 저 역시도 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 좀 잘 돼서 보답했으면 좋겠고 이런 은연중에 그런 소망이 있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사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사랑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 타이거맘이라든지 헬리콥터맘이라든지 다 이제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못 되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또 대박사님이 이런 자식에 대한 태도, 문화에 따른 이런 태도를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자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맞아요. 이렇게 의문을 던지니까 좀 떠오른 시가 있어요. 좀 긴데 그래도 좋은 시라서. 그러니까 아마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본 시 중에서 가장 좀 아름다운 그런 시인 것 같아요. 기대되네요. 네, 그 칼릴 지브란이 쓴 시예요. 그 예언자라는 책에 나오는 시인데 제목이 아이들에 대하여.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은 줄지라도 당신의 생각을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들의 육신은 집에 두지만 그들의 영혼을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갈 수 없는 미래의 집에 살며 당신의 꿈속에는 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을 애써 닮으려 해도 좋으나 그들을 당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인생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며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활이 되어 살아있는 화살인 당신의 아이들을 미래로 날려보내야 한다. 활을 쏘는 사람은 영원의 길 위에 있는 표적을 겨냥하고 그 신은 화살이 날렵하게 멀리 날아가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팔을 구부린다. 활을 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간 힘을 당신은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신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 자리에 있는 활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되게 좋네요. 어떤 거가 느껴지세요? 자꾸 반성 모드가 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알잖아요.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나와는 다른 인격체라는 것을 아는데도 때때로 마치 이 아이가 나의 미니어처인 듯, 나의 부속물인 듯, 내 욕구를 실현시켜주는 존재인 듯 그렇게 대할 때가 있는데 여기 시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낳았지만 내 건 아니고, 그죠? 그리고 또 이 마지막 구절이 약간 뭉클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저의 자녀라는 화살을 미래를 향해서 정말 전심으로 이 아이가 정말 미래에 너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쏘아줄 뿐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쵸. 신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고. 근데 또 뭉클했던 거는 신이 그 그쵸. 화살도 사랑하지만 그걸 쏘는 활인 그 부모도 그러니까요. 사랑한다는 그 말이 참 뭉클해요. 네, 그러니까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좋네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듣고 또 혹시 찾아보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또 이 시가 나오거든요. 칼릴 지브란의
네, 아이들에 대하여 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그것도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아갈 미래를 사실 제가 모르잖아요. 맞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얘가 도대체 무슨 전공을 하게 되고 직업이라는 게 뭐가 남을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저희가 너무 부모랍시고 내가 아는 지식과 어떤 경험의 근거에서? 범위 내에서만 아이를 획일화된 내가 그렇죠.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을 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제 1순위 꿈이 유튜버래요. 근데 부모들은 사실 유튜브 세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뭐 되려고 그러니? 뭐 이러면서 야, 공무원 해야지 하는데 사실 미래에는 유튜버가 더 각광받는 직업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아이들이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그 미래의 어떤 지점을 잘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믿음으로 지켜봐주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믿음 얘기하니까 그 말씀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아이를 보면은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되게 전전긍긍 초조해하고 굉장히 걱정하고 얘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아이가 가진 그 내재적 힘은 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이거든요. 네. 그 힘을 믿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좀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나 했는데 이제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로 막 어른들하고 게임하고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이 그냥 어른들하고 잘 어울려서 하길래 그냥 잘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자기 너무 울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 것 같았어? 신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랬더니 자기 틀릴까봐 자기 팀이 질까봐 너무 긴장돼서 울 것 같았는데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이기고. 참고 끝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너무 대견하네요. 기특하고 나는 너무 애기처럼 보고 있었는데 얘는 어느새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어른들과 이렇게 목표를 향해 같이 할 수 있을 만큼 자랐네? 그러네. 네, 그런 게 되게 뭔가 뭉클했던? 나보다 낫다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던 그런 경험이 그쵸. 떠오르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진 힘을 좀 많이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게 육아하면 마치 이게 엄마의 영역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용어가 라떼파파, 뭐 프렌데디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 박사님이 라떼파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엄청 많은 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종의 뭐 수기 같은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제가 그래서 뭘 봤냐면 어디 동네 맘카페인데 어떤 분이 남자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어디에 사는 라떼파파입니다. 혹시 이 동네에 사시는 다른 라떼파파님 안 계실까요? 같이 만나서 애기랑 같이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육아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봐요. 이러는데 밑에 이제 엄마들이 댓글이 막 다니면서 응원해요 라떼파파님 뭐 이런 글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된 어떤 심리학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버지 육아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도 예전에는 좀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은요. 아버지가 생물학적으로는 필수적인 존재일지는 몰라도 양육의 측면에서는 우발적인 존재이다. 아이고, 아버지들이 들으시면은 네. 되게 서운할 얘기인데? 근데 또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이제 부모님 세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아빠가 어디 한눈 안 팔고 한 가정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좋은 아빠 대접을 받고 그랬었죠. 월급만 꼬박꼬박 갖다 줘도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가 양육의 주체이며 전부였던 시절도 당연히 있었어요.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렘브라는 학자가 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아동 발달의 숨은 공로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버지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크게 세 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접근성으로서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직접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집에서 뭐 장난감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언제든지 아빠 하고 부르면 올 수 있는 그런 필요할 존재. 때 와줄 수 있는, 그렇죠. 접근할 수 있는 존재다. 네, 이 정도 역할은 요즘 아빠들이 많이들 그렇죠. 하시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접근성이라는 게 아버지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사회 경제적 지위가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에 접근성이 확연하게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죠. 혹은 너무 바빠서, 바빠서. 접근성조차가 없는 아버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아버지의 역할은 직접 참여예요. 이거는 뭐 직접 놀아주거나 밥을 먹여주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저희 남편이 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들 목욕 같은 거는 아빠가 아직 해주고 있거든요. 요즘에 많은 아빠들이 네. 또 이런 직접 참여에 네. 또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세 번째인 책임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책임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육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중요한 결정 이런 그렇죠.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3살이 됐는데 어린이집을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유치원을 옮길 거냐 말 거냐. 애가 열이 오늘 38도인데 병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누가 결정하나요? 다 엄마들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빠들이 직접적으로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것까지는 요즘에는 많이 하지만 정말 육아에 책임감이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여전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아빠들이 육아를 도와준다고 표현하지 육아를 한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내가 육아에 책임이 있다 이런 그렇죠. 말은 안 하는 편이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도 엄마는 육아를 책임지고 아빠는 육아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빠들이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라 이런 얘기는 또 당연히 아니에요. 아니죠. 상호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신도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지 그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아빠가 좀 책임져 줬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였어요? 계절이 바뀌면 아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챙긴다던가. 그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아빠들이 이제 보고 있다가 늘 엄마한테 나가 있는 맞아요. 엄마한테 전화해요. 뭐 애 옷 뭐 입혀?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굉장히 육아를 많이 참여하는 아빠인데 좀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남편의 책임 영역이고 또 어떤 부분은 제 책임 영역인지 좀 나눠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아빠들이 그 책임성 부분, 그 책임성이라는 요소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아빠들의 요인도 있지만 엄마들의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뭘 하면은 왜 그런 걸 입혔어? 그 타박 믿어주지 않죠. 타박 주는 경우가 또 많아요. 또 반성하게 되네요. 아이고 이런. 네. 그리고 뭐 유치원 가는 것도 어디 유치원 보낼까 이것도 아빠 의견을 물어보지만 사실 엄마가 마음대로 또 답정 넣어줘, 결정을 답정.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빠는 깨갱하면서 아이고 역시 그래 우리 아내가 전문가니까 이러면서 이제 또 미루게 되고 그러니까 좀 아빠들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고 또 그러니까 아내로서 또는 이제 엄마로서 아빠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또 결정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도 좀 어렵지만 네. 믿어주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의 아우성이 저는 들리는 것 같아요. 시켜봤더니 이렇게 못하더라.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빠들이 처음부터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그러겠는가. 그러니까 약간 엎드려 절받기 같은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한테 어른들이 그런 조언하잖아요. 집안일은 네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야. 네 일이야. 이것처럼 육아도 여전히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엄마가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아빠는 도와주면 감사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도 육아에 책임이 있고 이런 네. 것들 의사결정할 수 있다. 아마 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만약에 이걸 들으시면 아이고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들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성을 갖고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또 느끼시고 자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아버지가 육아에서 특히 아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특히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엄마의 놀이와 아빠의 놀이가 되게 다르대요. 엄마들은 자녀와 놀아줄 때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막 마음을 알아주고 또 웬만하면 져주고 적당히 이렇게 무마하고 이런 식의 놀이를 많이 하는데 아빠들의 놀이는 굉장히 경쟁적이고 이기고 지고가 있고 신체 활동 위주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아버지와의 놀이를 통해서 경쟁심도 키우고 사회의 룰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늘 이길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아빠들이 놀 때 별로 안 져주거든요. 놀다 보면 아빠도 막 승부욕이 발동해가지고 끝까지 막 하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도 지는 것도 배우고 졌을 때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아빠와 엄마의 놀이의 양상 자체가 다르고 그것이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혹시 이걸 들으신다면 아무리 바빠도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은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요즘 다행인 게 이제 아빠들 같은 경우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놀아주고 싶고 또 심지어 그런 신체적인 놀이뿐만 아니라 아빠들 중에는 어떻게 하면 아이랑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관심 갖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제가 맞아요. 주변에 보면은. 네. 근데 이제 방법을 모르셔서 조금 답답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부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양쪽 부모가 다 육아에 참여한 경우에 아이들의 양성성이 발달하고 또 이 양성성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필요한 어떤 그렇죠. 역량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물론 아이가 잘 되라고 억지로 육아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모두들 마음속에 좋은 부모로서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갈 때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도 좋아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이 가지만 자기 스스로도 거기서 그럼요. 굉장히 충만감이나 만족감이나 스스로도 되게 뿌듯한 느낌들을 느끼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한테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네. 적극적인 양육이.